오늘 이 오디오북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먼저 조용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즘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시나요? 혹시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나는 뭘 하면서 살아야 하지? 건강은 언제까지 버텨줄까? 자식들한테 짐이 되진 않을까? 지금까지 나는 정말 잘 살아온 걸까? 이런 질문들 앞에서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느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처럼 출근할 곳이 없다는 게 새삼 실감나실 겁니다. 시계 알람 소리 없이도 눈이 떠지는 아침.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이 평온하다기보다는 조금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시죠? 병원 진료 대기실에 앉아 계실 때도 그렇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다들 비슷한 연령대. 검사 결과지를 기다리는 표정들, 약 봉투를 들고 나가는 뒷모습들. 나도 이제 이 줄에 서 있구나 하는 생각에 묘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언제부턴가 손주 사진으로 바뀌어 있고, 친구들과의 대화 주제도 자연스럽게 건강과 자식 이야기로만 흘러갑니다. 어느새 우리는 시간이 흐르는 속도를 온몸으로 느끼는 나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게 정말 우리 잘못일까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혹은 부족해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오늘은 그런 여러분께 조금 특별한 친구를 한 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19세기를 살았던 독일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참 비관적이죠? 듣기만 해도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비관적인 철학자를 소개하려는 이유는 그가 단순히 세상을 어둡게만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고통을 똑바로 바라보되 그 안에서 우리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 다치게 하는 방법을 평생 고민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힘든 건 당신 탓이 아니다 라고. 세상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다 라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짊어지고 살아온 무게를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쇼펜하우어와 함께 우리 60대의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누군지부터 알아볼까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788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도 더 전 사람이죠. 그는 72세까지 살았으니 당시로서는 꽤 장수한 편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사람도 평생 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와는 평생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말년에는 개 한 마리와 함께 살았다고 하죠. 그런 그가 평생 천착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인생은 이렇게 힘든가? 왜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원하고 불만족하는가? 그리고 그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인생은 원래 고통이다.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은 쇼펜하우어를 비관주의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세상을 어둡게만 보는 사람, 희망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단순히 세상은 절망이다, 끝이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 원래 힘든 거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평생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조금만 더 똑똑했더라면.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힘들었던 건 당신이 유난히 못나서가 아니라 원래 이 세상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과 인간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게 만드는 힘. 그걸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의지라는 개념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뭔가를 원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외로우면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남보다 잘 살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죠. 그리고 이 욕구들은 채워져도 금방 또 다른 욕구가 생깁니다.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게 평생 반복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구조 때문에 인생이 힘들다고 본 겁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구조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단순한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그는 마음 사용법 전문가라고 부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지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조금은 조절할 수 있다. 고통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다.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도움입니다. 60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철학자가 건네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힘들었던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힘듦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결핍의 연속이다. 이 말, 처음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솔직히 좀 기분 나쁘죠? 특히 60대인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더 서러워집니다. 그래, 맞는 말이긴 한데 너무 서럽다. 그럼 나는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60년, 어쩌면 65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과 싸워왔습니다. 젊었을 때를 돌이켜보세요. 20대, 30대 때는 하고 싶은 건 많고 가진 건 별로 없었습니다. 취업도 해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집도 마련해야 하고 모든 게 부족하고 모든 게 급했죠. 밤새워 일하고 주말도 없이 달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만 더 하면 나아질 거야.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대, 50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조금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는 또 다른 무게가 있었습니다. 자녀 교육비, 부모님 병원비, 집 대출금, 회사에서의 책임감, 동료들과의 경쟁, 후배들의 눈치, 가정에서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의 역할, 모든 걸 다 해내야 했습니다. 몸은 점점 피곤한데 쉴 틈은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자식들 대학만 보내면, 결혼만 시키면 그럼 좀 나아질 거야. 그렇게 또 버텼습니다. 그리고 지금 60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좀 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통의 종류가 바뀌었을 뿐, 고통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고통이 아니라 무언가를 잃어가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딘가가 뻐근하고 병원에 가면 약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화제는 자연스럽게 병원과 약 이야기가 됩니다. 역할도 점점 줄어듭니다.
회사에서의 역할은 이미 끝났고, 집에서도 예전처럼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식들은 독립했고, 손주들은 가끔 보는 게 전부입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하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함께 늙어가는 배우자와는 오랜 세월의 피로감이 쌓여 있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연락이 뜸해지거나, 때로는 부고 소식으로 돌아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이 점점 가까이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먼 나라 이야기 같았는데, 이제는 나도 언젠가는 하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 쇼펜하우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정말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각 시기마다 다른 형태의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절망해야 할까요? 아, 결국 인생은 의미 없는 거였구나 하고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해주는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인정하자고 말하지만 거기서 절망하자고 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의 구조를 이해하면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왜 힘들었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알게 되면, 아, 내가 유난히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아, 이건 나만 겪는 특별한 불행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거였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우리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어디까지는 내 탓이 아니구나. 어디까지는 더 이상 나를 채찍질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평생 우리 자신을 탓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요.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다만 인생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인 의지라는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들으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최대한 쉽게 우리 일상의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의지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게 만드는 힘. 마치 엔진처럼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욕구를 만들어내는 에너지. 예를 들어 볼까요?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이게 바로 의지입니다. 먹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밥을 먹습니다. 배가 부릅니다. 잠깐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또 먹고 싶어집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이게 단순히 음식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욕구가 이렇습니다. 돈을 벌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법니다. 잠깐 만족합니다. 하지만 금방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벌고 싶어집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인정이 필요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구조를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 그리고 이 의지 때문에 우리는 평생 피곤합니다. 한 가지를 이루면 또 다른 걸 원하게 됩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이 말이 평생 반복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인생 60년을 이 의지의 관점에서 한번 돌아볼까요? 20대,
30대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원했나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내 집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게 의지였습니다. 우리를 계속 달리게 만드는 욕구들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고, 주말도 없이 일했고, 아끼고 절약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뤘습니다. 직장도 얻었고, 결혼도 했고, 집도 마련했습니다. 그럼 만족했나요? 잠깐은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곧 새로운 욕구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는 욕구, 더 좋은 집으로 옮겨야 한다는 욕구, 직장에서 승진해야 한다는 욕구,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욕구. 의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0대, 50대를 보냈습니다. 이 시기의 욕구는 더 복잡했습니다.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 좋은 대학에 보내야 한다. 결혼을 잘 시켜야 한다.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한다. 직장에서 자리를 지켜야 한다. 동료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 체면을 유지해야 한다. 이 모든 게 의지였습니다. 우리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자식들 결혼만 시키면 돼. 은퇴만 하면 좀 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리고 지금 60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의지가 좀 약해졌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는 형태만 바꿔서 여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제는 이런 욕구들이 생깁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싶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고 싶다. 외롭지 않게 살고 싶다. 체면을 잃지 않고 싶다.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싶다. 여전히 의지는 우리를 쉬게 두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유지해야지. 이렇게 늙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평생 힘들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의지가 우리를 쉬게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를 이루면 또 다른 걸 원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족이라는 건 항상 잠깐이었고, 곧 새로운 불만족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지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의지는 우리 존재의 본질이니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의지를 조금은 멀찍이서 바라보고 조절할 수는 있다고.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의지에 완전히 휘둘려 살았다면, 이제는 한 발짝 물러서서 그 의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지금 내 안에서 또 무언가를 원하고 있구나. 하지만 이걸 꼭 지금 이루어야 할까? 이걸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사람인 걸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평생 의지에 끌려다니며 살았다면, 이제는 의지를 조금 느슨하게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겁니다.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꼭 저 정도까지 유지해야 하나? 그냥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자유.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자, 이제 쇼펜하우어의 또 다른 중요한 통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행복에 대한 그의 독특한 관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을 쌓으려고 애쓰기보다 고통을 줄이는 게 더 현실적이다. 처음 들으면 좀 이상한 말 같죠?
우리는 평생 행복해지려면 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 얼마나 되나요? 돌이켜보면 행복이라는 건 항상 잠깐이었습니다. 시험에 합격했을 때, 결혼식 날, 자녀가 태어났을 때, 승진했을 때, 그 순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얼마나 갔나요? 며칠, 몇 주, 길어야 몇 달. 그리고 다시 일상승계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걱정, 새로운 불안, 새로운 문제들. 반면에 고통은 어땠나요? 고통은 훨씬 오래 갔습니다. 실패의 기억, 후회, 상처, 병, 상실. 이런 것들은 때로는 평생 우리와 함께 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정확히 봤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행복은 예외적이고 고통이 기본값이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행복을 쌓으려고 애쓰는 건 비효율적이다. 차라리 고통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게 더 현명하다고. 이게 특히 우리 60대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큰 행복을 쌓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대, 30대처럼 큰 성공을 향해 달려갈 수도 없고 40대, 50대처럼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크게 이룰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더 얻느냐보다 무엇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무리한 투자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걸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대요. 예전 같으면 혹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가?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가진 것마저 잃는 건 아닐까?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고통을 줄이는 선택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더 많이 얻으려다 큰 고통을 겪을 바에는 지금 있는 것을 지키는 게 낫다는 거죠.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 자식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손주는 이렇게 키워야 해. 이런 욕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욕심을 관철시키려다 자식과 싸우고 관계가 나빠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고통을 줄이는 선택이란 자식의 삶을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겁니다. 내 방식이 꼭 정답은 아닐 수 있지. 저 아이도 저 아이 나름의 삶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듭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친구나 지인과의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손주가 셋이나 되네. 저 사람은 여전히 건강해 보이네. 저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보이네. 이런 비교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이 비교가 우리에게 무슨 이득을 주나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고통을 줄이는 선택이란 이런 비교에서 조금씩 빠져나오는 겁니다. 남은 남이고 나는 나다. 내 삶에는 내 삶 나름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불필요한 고통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현실적인 행복법입니다. 행복을 목표로 삼으면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합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 하지만 그렇게 얻은 것도 결국 잠깐의 만족일 뿐입니다. 반면 고통 줄이기를 목표로 삼으면 우리는 좀 더 방어적이고 좀 더 현명해집니다. 이건 나를 아프게 할 것 같아. 거리를 두자. 이건 불필요한 욕심인 것 같아. 내려놓자. 이건 나를 비교하게 만들어. 그만 보자. 이렇게 하나씩 고통을 줄여가면 우리 삶에는 조금씩 여유가 생깁니다. 완벽한 행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네 하는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평온함이야말로
우리가 노년에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 문장을 스스로에게 자주 말해보세요. 이 정도면 괜찮다. 내가 가진 것, 이 정도면 괜찮다. 내 건강, 이 정도면 괜찮다. 내 관계, 이 정도면 괜찮다.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주는 노년의 지혜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다 고통받지 말고 지금 있는 것을 지키면서 고통을 줄이는 것. 이게 진짜 현실적인 행복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외로움과 관계입니다. 60대가 되면 이 문제가 정말 크게 다가옵니다. 자식들은 독립했고, 친구들은 연락이 뜸해지고, 배우자와는 말없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만나면 또 피곤합니다. 말이 맞지 않고 상처를 주고받고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딜레마를 아주 정확히 봤습니다. 그는 고슴도치 비유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겨울의 추운 날, 고슴도치 두 마리가 있습니다. 추위를 피하려고 서로 가까이 붙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픕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집니다. 그런데 떨어지면 또 춥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까이 갑니다. 또 찔립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어느 정도의 거리를 찾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서로 따뜻함은 느낄 수 있지만 가시에 찔리지는 않는 거리.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똑같다고. 우리는 완전히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외롭기 때문이죠. 하지만 너무 가까이 붙어 살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적당한 거리입니다. 60대의 우리에게 이 말이 특히 와닿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식들과의 거리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독립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우리는 기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운함도 있습니다. 왜 연락을 안 하지? 명절에도 오기 싫어하는 것 같아. 손주를 보여주지 않아. 이런 서운함이 쌓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식에게 말합니다. 좀 더 자주 연락해. 왜 이렇게 안 오니? 우리를 좀 챙겨줘야지. 하지만 이렇게 말할수록 자식은 더 부담스러워합니다. 관계는 더 어색해집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너무 가까이 가려고 하지 마세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그게 서로를 위한 겁니다. 자식도 자식 나름의 삶이 있습니다. 자식 나름의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단지 자식에게도 자식의 인생이 있을 뿐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조금 거리를 두면 오히려 관계가 더 편해집니다. 자주 못 와도 괜찮아. 내 일 먼저 하고 손주는 시간 날 때 보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자식도 덜 부담스럽고 우리도 덜 서운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좋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소한 것들이 눈에 밟힙니다. 왜 저렇게 밥을 먹지? 왜 저렇게 TV를 크게 틀지? 왜 저렇게 말하지?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오히려 가까이 있으니 더 답답합니다. 이럴 때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항상 붙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한 사람은 산책을, 한 사람은 독서를, 한 사람은 친구를 만나고, 한 사람은 집에서 쉬어도 됩니다. 떨어져 있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가 서로를 더 편하게 만듭니다. 친구 관계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만나기가 어려워집니다. 건강 문제도 있고, 거리 문제도 있고, 그냥 귀찮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뜸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외롭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네. 다들 나를 잊었나 봐.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주 만나야만 친구인가요? 가끔, 정말 필요할 때 연락하고, 오랜만에 만나도 편한 관계. 이게 더 좋은 관계 아닐까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내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었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시간. 이게 바로 노년의 고독이 주는 선물입니다. 물론, 외로움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누군가를 만나도 됩니다. 하지만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나를 챙겨주지 않습니다. 이게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모두 자기 나름의 의지가 있고 자기 나름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관계의 지혜입니다. 덜 외롭고 덜 상처받는 거리.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이 거리를 찾아가는 연습. 이게 우리 60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건강, 늙어가는 몸,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0대가 되면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 어딘가가 아픕니다. 무릎, 허리, 어깨, 손목.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들이 이제는 힘듭니다. 계단 오르기, 무거운 것 들기, 오래 걷기. 모든 게 예전 같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약 봉투가 점점 두꺼워집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들 때마다 긴장됩니다. 이번엔 또 뭐가 나왔을까? 그리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같은 동창회 친구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 옆집 아저씨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 장례식에 가는 횟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남의 일 같았던 죽음이 이제는 점점 가까이 느껴집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 생각이 자주 듭니다. 밤에 잠들기 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죽음은 어떤 느낌일까? 고통스럽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문제를 어떻게 봤을까요? 그는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자든 평범한 사람이든, 건강했던 사람이든 아팠던 사람이든, 모두 똑같이 죽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사실을 직시하라고 합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종착역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무섭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모두가 죽는다는 것. 내가 특별히 불운한 게 아니라 이게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 이걸 받아들이면 조금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다.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어떨까요? 아마 오늘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겁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평생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미루고 또 미룰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한합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소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내일은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죽음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오히려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이 됩니다. 물론 이런 철학적인 말이 당장의 두려움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죽음은 여전히 무섭습니다. 병드는 것도 무섭습니다. 고통스러울까봐 무섭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이겁니다. 이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다. 두려워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우리는 종종 이런 두려움을 숨기려고 합니다. 나이 먹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강하게 살아야지. 걱정하면 안 되지. 하지만 두려움을 억누른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 두려움을 인정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 나는 죽음이 두렵다. 그래, 나는 아프고 싶지 않다. 그래, 나는 더 살고 싶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면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집니다. 숨기고 있을 때보다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죽음은 언젠가 올 겁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산책을 할 수 있으면 산책을 하고, 책을 읽을 수 있으면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사람을 만나고,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으면 먹는 겁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에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죽음과 함께 사는 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무겁게 본 철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지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지금 아침 햇살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유한하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이라고 그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죽음이 있기에 더 빛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게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의지, 고통, 관계, 죽음.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뭘 할 수 있나요? 철학이 아무리 좋아도 실천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내일부터 당장 해볼 수 있는 쇼펜하우어식 마음 연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습 욕구를 적어보는 노트 쓰기.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공책 하나와 펜 하나면 충분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5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나를 불편하게 했던 욕구들을 적어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자식이 전화를 안 해서 서운했다. 친구가 나만 빼고 모임을 했다는 걸 알고 속상했다. 건강검진 결과가 걱정됐다.
배우자가 내 말을 안 들어줘서 화가 났다. 손주를 더 자주 보고 싶은데 못 봐서 아쉬웠다. 이렇게 적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내가 주로 어떤 욕구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 하나하나에게 조용히 물어봅니다. 이 욕구가 꼭 지금 이 나이에까지 나를 괴롭힐 필요가 있을까? 이걸 꼭 이루어야만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한 걸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욕구의 힘이 조금 약해집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를 멀찍이서 바라보기가 바로 이겁니다. 욕구에 휘둘리는 대신 욕구를 관찰하는 겁니다. 아, 지금 내 안에서 이런 욕구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지만 이게 나의 전부는 아니야. 이걸 내려놓아도 괜찮아. 이런 대화를 스스로와 나누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계속하다 보면 점점 욕구가 나를 덜 괴롭힌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습, 비교 멈추는 연습. 우리는 무의식 중에 계속 비교를 합니다. 친구의 자녀와 내 자녀를 비교하고, 친구의 손주와 내 손주를 비교하고, 친구의 재산과 내 재산을 비교하고, 친구의 건강과 내 건강을 비교합니다. 이 비교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아시죠? 그래서 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즉시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승계속. 내가 나를 괴롭히는 비교는 오늘 여기까지. 이 문장을 실제로 소리내어 말해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비교하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냥 알아차리고 멈추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만. 이제 그만 비교하자.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비교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비교를 덜 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남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하는 대신 그냥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남은 남이고 나는 나다. 이 간단한 진리가 마음 깊이 새겨집니다. 세 번째 연습, 의지의 속도를 늦추는 작은 의식 만들기. 우리 안의 의지는 끊임없이 우리를 앞으로 몰아갑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이렇게는 안 되고 저렇게는 되어야 하고 의지는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의지의 속도를 늦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침대에 누운 채로 3분만 그냥 있어 보세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바라보고 천장을 바라보고 숨소리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말합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오늘 무언가를 크게 이루지 못해도 괜찮다. 오늘 그냥 평온하게 지낼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 작은 의식이 하루의 톤을 바꿔줍니다. 조급하게 시작하는 대신 차분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녁에도 비슷한 의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3분만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나는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 완벽하지 않았어도 최선을 다했다. 내일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시간. 이게 의지의 속도를 늦추는 연습입니다. 네 번째 연습, 관계 거리두기 문장 연습. 자식, 배우자, 친구.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우리는 화가 나고 서운합니다. 그럴 때 바로 불만을 터뜨리기 전에 한 번만 이 문장을 속으로 말해보세요. 그래, 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의 의지가 있지. 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의 고통이 있지.
저 사람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지. 이 문장이 마법처럼 우리를 진정시켜줍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식이 일주일째 전화를 안 합니다. 서운합니다. 전화해서 따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들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봅니다. 저 아이도 저 아이 나름대로 바쁘겠지. 저 아이도 저 아이 나름의 스트레스가 있겠지. 내가 서운한 만큼 저 아이를 압박하면 관계만 나빠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감정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좀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 바쁘지? 시간 날 때 연락해. 이 한 문장이 관계를 지킵니다.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내 말을 안 듣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화를 내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봅니다. 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의 생각이 있겠지. 내 방식만 옳은 건 아니지. 서로 다른 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불필요한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슴도치의 거리를 실천하는 겁니다. 너무 가까이 가서 서로 찔리는 대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5번째 연습 고독을 견디는 작은 루틴 만들기.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공허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작정 TV를 켜거나 의미 없이 핸드폰을 보거나 그냥 멍하니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고독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은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산책 루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코스로 산책을 나갑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걷습니다. 나무, 하늘, 사람들, 강아지. 모든 걸 그냥 바라보며 걷습니다.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이 산책이 마음을 정리해 줍니다. 독서 루틴. 매일 자기 전 30분 책을 읽습니다. 어려운 책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면 됩니다. 시, 에세이, 자서전, 뭐든 좋습니다. 책을 읽는 동안 외로움이 조금 덜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듭니다. 정리 루틴. 일주일에 한 번 옛 사진을 정리합니다. 앨범을 꺼내서 한 장 한 장 넘겨봅니다. 젊었을 때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가족 여행 사진. 그 사진들을 보며 내 인생을 돌아봅니다. 나는 이런 시간들을 살아왔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 정리 작업이 우리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차 마시기 루틴. 오후 3시 조용히 차를 한 잔 내려 마십니다. 커피든 녹차든 허브차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TV도 끄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그냥 차만 마십니다. 차의 향을 맡고 따뜻함을 느끼고 맛을 음미합니다. 이 작은 시간이 우리에게 평온을 줍니다. 이런 작은 루틴들이 쌓이면 고독은 더 이상 벌받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시간이 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6번째 연습. 이 정도면 괜찮다. 주문 외우기. 마지막 연습은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합니다. 하루에 3번 이 문장을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오늘 하루 이 정도 컨디션이면 괜찮다. 점심 먹고 한번. 오전을 이 정도로 보냈으면 괜찮다. 저녁에 잠들기 전 한번. 오늘 하루 이 정도면 괜찮다. 우리는 평생 부족하다, 더 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괜찮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줄 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많이 이루지 못해도 괜찮다. 남보다 뒤처져도 괜찮다.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주문이 우리 마음을 조금씩 바꿔줍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걸 요구하는 의지의 목소리를 잠재워줍니다. 여러분, 이 6가지 연습 중에서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만 골라서 내일부터 시작해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럼 분명히 느낄 겁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욕구가 나를 조금 덜 괴롭히는 걸. 관계가 조금 더 편해지는 걸. 고독이 조금 덜 무서워지는 걸.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선물입니다. 철학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 일상을 바꿀 수 있는 도구가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이 오디오북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처음 들으면 너무 비관적이고 절망적으로 들리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건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위로였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었던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여러분은 평생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똑똑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그만 자책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었던 이유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게 만드는 힘. 한 가지를 이루면 또 다른 걸 원하게 만드는 에너지. 이 의지가 여러분을 평생 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20대, 30대에는 성공을 원했고, 40대, 50대에는 안정을 원했고, 지금 60대에는 평온을 원합니다. 의지는 형태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았습니다. 이 의지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조금은 멀찍이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아, 지금 내 안에서 또 무언가를 원하고 있구나. 하지만 이걸 꼭 이루어야만 하는 걸까? 이걸 내려놓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자유. 이게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말했습니다. 행복을 쌓으려고 애쓰기보다 고통을 줄이는 게 더 현실적이다. 이제 우리는 더 많이 얻기 위해 달릴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있는 것을 지키고 불필요한 고통을 줄여가는 나이입니다. 무리한 욕심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남과의 비교로부터 나를 지키기. 관계에서의 과도한 기대로부터 나를 지키기. 이렇게 하나씩 고통을 줄여가다 보면 완벽한 행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네 하는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평온함이야말로 우리가 노년에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행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과 관계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고슴도치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 찔리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추운 그 중간의 거리.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관계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배우자와의 관계도, 친구와의 관계도 모두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끊지도 않는 관계. 서로를 압박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손 내밀 수 있는 관계. 이게 우리가 노년에 만들어가야 할 관계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 고독의 시간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시간. 이게 바로 노년의 고독이 주는 선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모든 생명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라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한 겁니다. 내일은 장담할 수 없으니까 오늘이 더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지난 60년, 65년, 70년을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배고팠던 시절을 견뎌냈고, 가난했던 시절을 버텨냈고,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낳아 키우고, 밤낮 없이 일하고, 온갖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때로는 좌절했고, 때로는 후회했고, 때로는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숨 쉬고 있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쇼펜하우어가 말한 대로 인생은 정말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때로는 비틀거리면서도, 때로는 쓰러졌다 일어나면서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성공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충분히 강했고, 충분히 지혜로웠고,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됩니다. 이제는 조금 느슨해져도 됩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말해도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나는 충분히 잘했다. 나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여러분의 지난 60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헛된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었고, 모든 고통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여전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10년이 남았든, 20년이 남았든, 30년이 남았든, 그 시간은 여전히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 더 많이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 여기서 편안하게, 평온하게, 이 정도면 괜찮다고 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됩니다. 햇살이 좋은 날에는 산책을 나가고, 비가 오는 날에는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혼자 있는 시간에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내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게 충분합니다.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거창한 행복이 아니라, 작은 평온함, 완벽한 삶이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다는 수용, 끝없는 욕심이 아니라 적당한 만족. 이게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던 무게를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 철학자였지만 오늘 우리는 그의 철학에서 위로를 발견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다 라는 위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위로. 당신은 잘해왔다는 위로. 이 위로를 가슴에 품고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3분만 시간을 내서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낼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나는 이미 충분히 잘해왔다. 이 정도면 괜찮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조금 더 평온하고,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